네, 안녕하세요. 아, 대한예방의학회 결핵 연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가톨릭대 이면호 교수입니다. 자, 본 심포지엄은 2019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질병관리청, 결핵연구자 이렇게 모여서 이 심평원의 청구 자료와 질병관리청 결핵 신고 자료 그리고 통계청의 사망 자료를 연결해서 통합 자료원을 구축을 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발표하실 최홍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홍조 교수님이 결핵 통합 자료원 소개를 먼저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네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발표를 가능한 한 10분 정도로 뭐 이렇게 압축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홍조 교수님은 동아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영국 석섹스 대학교 인문학 석사를 마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로 계시고 전에 그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연구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최홍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통합 자료원 소개만 간단하게 할 거라서 한 5분 정도 발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제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과제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결핵연구원 연구자들이 이 과제 좀 필요성들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자문 그룹으로 이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분과학회인 결핵연구회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자문 그룹으로 참여하셨던 이제 임상 연구자 선생님들과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연구자로 참여를 해서 지금의 이제 연구진들을 좀 구성하게 되었고요. 2021년에는 연구진 구조는 그대로 가져갔지만 펀딩 구조가 이제 보건의료연구원 펀딩 단독 펀딩에서 결핵연구원 매칭 펀드로 좀 변화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핵 신고 자료가 2000년 이후에 구축이 되어 왔었고 그동안에 결핵 신고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의 청구 자료 중심의 이제 연구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역시 결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핵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하지만 이제 이 자료들이 서로 자료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사례 정의나 아니면 결과 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들이 좀 있는 형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 구성에서의 차이들이 있는 형태로 연구들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자료원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결핵 신고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적 지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학조사 목적의 일부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보건학적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진단검사 결과값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구 자료는 진단검사 처방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인 것이죠. 동반 질환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신고 자료에서 수집을 하고 있지만 좀 제한적인 한계들이 있는 반면 청구 자료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청구 자료에서는 사실 청구된 내역 이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치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핵 신고 자료는 최종 치료 결과까지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각 자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자들의 논의가 지금의 결과들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통합자료원의 구성의 모식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자료가 있고요. 신고 자료와 청구 자료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청구되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신고 자료에는. 그리고 청구 자료에는 역시 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결핵 환자로 신고되지 않은 신고 누락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형태에서 저희가 통계청 사망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데이터 통합 DB를 구성을 했었고요. 결핵 신고 자료는 11년부터 18년까지 전체 신고 환자를 2020년 7월 시점에 추출을 했습니다. 치료 결과는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그 이전 시점부터 가지고 와서 과거 이력을 좀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했고요. 통계청 사망 원인은 이렇게 결합된 통합 데이터에 2011년부터 18년까지 사망 원인을 가지고 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 올해는 이제 저희 결핵 진료 지침에 따른 분야별로 이렇게 연구 주제들이 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고 이 주제 중에 오늘 일부를 여러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사망 통계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체 코호트는 한 30만 명이고요. 이 중에 한 5만 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해당 기간 동안에 그리고 결핵 용보의 동일 기간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의 총합은 17,300명 정도입니다. 이 53,960명은 결핵 사망 플러스 기타 사망을 다 포함한 숫자였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교집합의 숫자들이 한 절반 정도 분포되어 있지만 신고 자료에는 없는 사망 또는 신고 자료에는 있으나 통계청에는 없는 사망조차도 사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망 지표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할 때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여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을 들어보면 이런 디스크리펀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들여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신고 자료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이 총 26,461명이고요. 결핵 신고 자료에서 결핵 사망으로 코딩된 사람들의 숫자, 기타 사망으로 코딩된 숫자 중에서 각각 통계청 사망에서는 또 좀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결핵 사망으로 신고가 되었지만 기타 사망으로 통계청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망 합집합을 보면 12,548명, 사망 교집합만 보면 4,979명으로 상당히 줄어듭니다. 동일 기간 사망의 총합은 17,000명입니다. 통계청 자료 관점으로 보면 전체 사망자가 5만 3천 명이고 역시 결핵 사망자와 기타 사망자가 신고 자료로 들어와서 분석을 하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합집합은 조금 올라서 14,000명이고 교집합은 4,978명 정도의 수준으로 실제 통계청 자료와는 일부 차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통계청 자료 저희 통합된 DB 이외의 공간에서 결핵 사망이 발생한 것들과 함께 집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 자료에서 결핵 사망과 결핵 이외 사망의 분류를 하는 방법이 실제로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정말 제대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합 자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이제 자료의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전체 연구자들 목록이고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자료를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최홍조 교수님께서는 현 자료가 어떻게 서로 연계됐는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이게 2차 자료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 명확하게 이게 서로가 디스크레판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 중에서 저는 보면서 통계청이 골드 스탠다드 같은데 이게 그 결핵 사망 통계에서 사망으로 잡혀 있는데 통계청은 또 생존으로 있어서 그거는 좀 나중에 그게 어떤 경우에 있는지 나중에 토론에서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DB를 통해서 이 연구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당뇨가 결핵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강영애 교수님께서 이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영애 교수님 소개 잠깐 드리면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2011년도부터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이 현재 결핵 및 호흡기학회 연구하시고
강영희 교수님은 이 결핵 관련 연구에서 제가 이 프로포즈를 되게 자주 뵀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 강영희 교수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당뇨가 결핵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연구자들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게 된 연세의대 강영애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2018년 조사된 바를 보면 전체 30세 이상의 대상에서 보면 한 13.8% 정도 되고 남녀에 따라서는 당연히 유병률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높아져서 65세 이상에서는 한 27%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아니죠. 4분의 1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성 결핵 환자에서의 당뇨 유병률은 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을 쭉 모아서 조사를 해본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활동성 결핵 환자에서의 당뇨 유병률이 한 15.4%, 16% 한 요 정도가 나오고, 당연히 지역마다 또 포함된 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서태평양 지역에선 한 20% 정도. 근데 국내에서 이제 진행된 연구들을 포함한 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국내 유병률을 보면 한 23% 정도 됩니다. 이제 뭐 20% 전후인데 많은 연구 수 대상자 수를 포함한 연구에서는 또 뭐 한 17% 정도도 나와서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아까 한 15%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결핵 환자에서의 당뇨 유병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결핵 발생 위험을 높이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 결핵 진료 지침에서는 이 당뇨병을 결핵 발병에 있어서의 한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위험 요소들 동반 질환들 중에 당뇨병은 이 중등도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려진 결핵 발병의 고위험 요소는 HIV 감염이나 장기 이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위험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당뇨와 결핵 발병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런 리뷰를 통해서도 이 당뇨가 결핵 발병의 위험을 약 한 2배 정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자료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자료는 국내 검진 자료와 청구 자료를 확인해서 바탕으로 당뇨 환자에 따라 당뇨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결핵 발병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당뇨가 있는 그룹에서의 결핵 발병이 당뇨가 없는 군에서보다는 좀 높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는 결핵 발병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결핵 치료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고, 현재 우리 국내 결핵 진료 지침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결핵 치료 결과를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완치와 완료라는 것은 이제 결핵 치료를 잘 마치고 균이 있거나 또는 균이 없는 상태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친 상태를 저희가 완치 완료, 치료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외에 균 음전에 실패했거나 또는 이제 결핵 치료 중 어떤 이유로든 사망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관리와 여러 문제 등으로 치료 결과를 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불량한 치료 결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핵 치료 어떤 종료 시점의 치료 결과에 대해서 이 당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또 잘 리뷰를 해보면, 이 치료 실패와 사망을 나누어서 보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 치료 실패와 사망을 포함하는 이제 불량한 예후에 결핵 치료가 치료에 당뇨가 유의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리뷰에서는 확인할 수 있고, 치료 실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치료 실패의 어떤
서로게이트 마커로 생각하는 2달 내지 3달째의 그 배양 양성률이 이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좀 더 높지 않나 하는 그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의 치료 결과 외에 우리가 쭉 롱텀하게 환자를 추적하다 보면 결핵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발을 하는 이것도 이제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의 아웃컴은 아니지만 추적 치료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당뇨가 또 이런 재발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 당뇨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서는 재발을 조금 더 잘한다는 것으로 결과들이 확인이 된 바가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재발하는 결핵의 문제는 내성을 그 결핵 약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들이 좀 더 높은데, 이 결핵의 당뇨 환자에서의 결핵 재발이 내성 획득과 또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컨트로버셜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핵과 그 당뇨는 워낙에 이 당뇨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도 높으면서 중요한 넌 커뮤니커블 디지즈이고, 이러한 당뇨가 결핵의 아웃컴에 결핵 발생이나 또는 결핵 치료 결과에 불량한 예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WHO를 비롯한 이 세계 여러 기구에서는 이 결핵과 당뇨를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협업을 하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잘 셋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을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내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국내 그 호흡기학회사나 여러 다기관들이 참여해서 이 결핵 치료가 당뇨의 그 조절 상태가 결핵 치료의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700여 명 정도의 이게 새로 진단된 결핵 환자들을 당뇨 상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당뇨가 있고 없고, 또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가 잘 조절되는 그룹과 조절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2달째의 배양 양성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2차적으로는 파이널 치료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었는데, 이때 당뇨의 조절 정도는 당화혈색소로 구분을 하였고, 이 연구에서도 보면 한 660명의 환자들 중에서의 결핵의 환자에서의 당뇨 유병률이 한 23% 정도로 나와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국내 연구들하고 좀 비슷한 정도로 나왔었고요. 실제 uncontrolled DM 환자의 경우에서 non-DM이나 controlled DM에 비해서 2달째의 배양 양성률이나 또는 이제 불량한 예후 지표들이 좀 더 높게 나와서, 결국은 이런 전향적 관찰 연구이긴 했지만 요구에서도 이 당뇨가 결핵 치료 결과에 좀 불량한 예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렇게 앞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뇨와 결핵 치료 결과에 당뇨가 결핵의 치료에 불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당뇨 환자에서 결핵 발생이 더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전국 수준 자료 활용이 그동안은 좀 어려웠고, 대부분 그래서 병원 수준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통합 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에서는 신고 자료, 그리고 사망 자료, 청구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전체 전국의 결핵 환자에서 당뇨 유병률을 확인하고, 당뇨가 이제 결핵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수준에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결핵 자료원 통합 데이터 구조이고요.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의 치료 내역 같은 약제를 이제 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 자료까지 붙여서 저희가 이제 통합 자료원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구축을 해서 이 통합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연구 통합 DB가
그에서 포함하는 결핵 신고 환자가 2011년에서 18년 환자여서 결핵 신고 환자가 대상이 되고, 저희가 이제 당뇨 관련한 상황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이 약 한 30만 명 환자 대상자들 중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에러나 또 약제 내성 환자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결핵 환자 연구 대상군은 26만 명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 당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가 7만 명 정도, 그리고 비당뇨 환자가 19만 명 정도로 이 당뇨의 유병률이 그냥 이 전체 그룹에서 러플리 봤을 때는 한 26.4%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우선은 이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당뇨의 유병 상태에 따라서 이 환자들의 전반적인 특징들, 그리고 그 결핵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이 당뇨 그룹에서는 비당뇨 그룹에 비해서는 연령군이 훨씬 높게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인컴 레벨도 조금씩은 당뇨 그룹과 비당뇨 그룹이 결핵 환자에서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핵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이니셜의 그 결핵의 프레젠테이션도 조금 더 시비어리티가 더 증가해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AFB 스미어 결과도 당뇨 그룹과 비당뇨 그룹에서 좀 차이가 있으면서 포지티브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비당뇨 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1년부터 18년 사이에 이 신고 자료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이 당뇨 유병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로 갈수록 최근 신고된 환자들일수록 이제 남녀에서 모두 다 이제 당뇨 유병률이 좀 더 결핵 환자에서 높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최근에 국내 당뇨 유병률이 올랐다기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워낙 결핵 환자의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 이제 지금 당뇨 유병률이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것들은 좀 더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은 이제 치료 결과에 당뇨가 미치는 영향을 지금 나누어진 이제 당뇨 그룹과 비당뇨 그룹, 또 이 당뇨 치료 약제에 따라서 영향을 분석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현재 결핵 환자에서의 당뇨 유병률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성별이나 연령별, 결핵 유형별 또는 소득 수준별로 이제 당뇨 유병률이 높은 결핵 환자 중에 어떤 그룹인지, 왜냐하면 결국은 당뇨의 유병률이 높은 그룹이 안 좋은 아웃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인터벤션을 하더라도 타겟 그룹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려는 이제 프레임은, 저희가 이제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치료 결과가 끝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성공, 실패 또는 이제 치료 결과 미정이나 추적 중단, 그 사망, 이런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의 아웃컴과 이제 파이널 아웃컴, 그 팔로업 하면서 생긴 그 아웃컴들을 통합해서 엔드 오브 트리트먼트의 페이버러블 아웃컴과 언페이러블 아웃컴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쭉 팔로업을 하면서 초기에 치료 성공을 했던 그룹에서 릴랩스 또는 리커런스 그룹과 재발하지 않은 그룹을 분석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이제 사망 관련한 분석을 사망 그룹과 비사망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강영애 교수님께서는 당뇨와 결핵과의 관계에서 당뇨가 결핵 발병의 위험 요인이냐라는 거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핵 치료를 하면서 당뇨가 그러니까 결핵이 릴랩스 리커런스 페일러 데스에 대한 어떤 프리딕터로 작동하냐라는 거에 대한 리터러처 리뷰와, 그리고 통합 자료원을 통해서 과연 프리딕터로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설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약제 감수성 결핵 환자에서 표준 처방 준수율 심층 분석으로 대한결핵협회 중앙의료원 원장님이신 김희진 원장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김희진 원장님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원장님은 85년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89년에 결핵과 전문의를 취득하셨습니다. 2000년 1년에서 4년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를 이수하셨고, 그다음에 일본 결핵연구원에서 연수하셨고, 99년도부터 2019년까지 결핵연구원 원장님으로 역임하셨고, 2020년도부터는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해외 ODA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방의학회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약제 감성 결핵 환자에서 이제 표준 처방 준수율 심층 분석입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지침서 상으로 이제 표준 초치료 처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처방입니다. 처음 2달간은 아이소나이지드, 리팜피신, 피라제나마이드, 에탄부톨 4제 처방이고, 이제 그 후 4개월간은 이제 아이소나이지드, 리팜피신으로 유지 치료를 하는 총 6개월 치료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표준 처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장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처음 진단 시 흉부 X선상 공동이 있고, 치료 후 2개월 후에 이제 배양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연장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폐외 결핵인 경우에는 이제 골관절 결핵인 경우에는 6 내지 9개월, 결핵성 순막염인 경우에는 12개월까지 뭐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폐외 결핵은 폐결핵과 동일한 이제 6개월 표준 치료가 이제 표준 처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이런 연장 치료 언급 없이 6개월 폐결핵인 경우에는 6개월 치료가 이제 표준 처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91년도에 이러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6개월 표준 처방을 제시하였었고요. 정식 지침서상으로는 이제 93년도에 이제 6개월 처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제 보건소 대상 이제 국가결핵관리 지침서에는 1991년도에 이제 이러한 6개월 처방 혹은 피라제나마이드를 제외한 9개월 처방이 이제 권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 지침서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거의 90년 초반부터 이러한 6개월 처방이 이제 표준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결핵 치료 처방 실태입니다. 뭐 상당히 오래된 자료인데요. 1993년도에 이제 개운이 대상으로 이제 치료 처방을 조사했을 때 폐결핵 신환자인 경우에는 46개의 처방이 있었고, 또 치료 기간을 포함하면은 이제 96개의 이제 처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표준 처방보다는 좀 더 긴 연장 치료가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제 8개 대학병원 대상으로 폐결핵 신환자 치료 처방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총 257명의 환자 중에서 표준 처방에 엄격하게 준수한 경우는 이제 47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처방으로 한 경우는 전체 한 30%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6개월 이상 뭐 치료를 받은 것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치료 완료자의 이제 평균 치료 기간은 이제 7.7개월이었습니다. 2019년도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결핵적 증상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건소를 제외하고 이제 질병관리청에 신환자로 신고되고 요양기관에서 이제 신고된 경우입니다. 약제 내성 결핵, 신질환, 중증 간질환, 안과 질환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치료 표준 처방 준수율은 이제 97.1%였습니다. 그 전해 이제 1차 조사 때는 이제 96.8%로 거의 큰 변화가 없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준 처방이라 하면은 확진일 전후 14일 이내에 4제 표준 처방 혹은 피라제나마이드를 제외한 것, 또 다른 리파마이신 계통, 이제 리파부틴을 쓴 경우를 전부 포함을 했었습니다. 약제 처방 일수율은 이제 180일 이상 치료한 경우를 이제 100%로 하여서 계산했을 때 이제 처방 일수율은 이제 95.9%로 나왔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준 처방 준수율은 의원값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약제 처방 일수율도 의원값에서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해마다 이제 연보에서 보면은 4제 표준 처방으로 치료 시작하는 경우가 몇 %인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 경우에는 이제 4제 처방으로 치료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81.5%였고요. 또 1년 이내 이제 치료 종결하는 경우는 이제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인 경우에는 이제 뭐 89.2%가 1년 이내에 이제 치료 종결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본은 이제 피라질아마이드를 제외한 2회차를 처방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계속 점점 표준 처방 분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인 경우에는 4제 표준 처방이 전체 신환자의 85% 도말 양성 신환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제 국내 결핵 신환자의 초치료 처방 종류와 치료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약제 감소성 혹은 약제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균엄성 환자인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폐외결핵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 처방 종류와 치료 기간을 이제 병변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또 표준 권고 처방보다 이제 3개월 이상 연장 치료한 경우에 이제 관련 요인을 분석 시도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자료원은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제 치료 결과에서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제외 환자는 아이소나이지드 리팜피신 피라질아마이드 중 일제 이상 내성 환자, 또 2011년 이전 치료 시작한 환자 혹은 2018년에 등록한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환자 제외하였었고, 아이나리팜핀으로만 4개월 이하 복용한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예방 치료자 포함됐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처방 기간은 이제 아이나 리팜핀 동시 복용 기간으로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나 혹은 리팜핀만 포함된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연장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습니다. 치료 시작 시 이제 처방구는 이제 1구는 4제만 처방하는 경우, 2구는 3제 HRE만 처방하는 경우, 이제 3구는 4제 처방에서 2차 약제를 한두 가지 포함한 경우, 또 4구는 3군을 제외한 1차 약제와 2차 약제를 1, 2제 포함한 경우입니다. 또 5구는 미처방, 그러니까 신고는 돼 있고 처방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구는 이제 2차 약제를 이제 3제 이상 1차 약제와 2차 약제 3제 이상인 경우는 6군을 했습니다. 그 주된 분석은 표준 처방에 따라서 1군을 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평균 치료 기간을 연도별 폐결핵, 폐외결핵으로 이제 했었고요. 병변 위치는 신고 자료와 이제 공단 자료를 코드를 병합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분석에 혼선이 있어서 아직까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그렇게 했었고요. 10개월 이상 연장 치료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 수준, 장애 유무, 국적, 가입자 구분, 또 결핵 중정도는 이제 배균 상태에 따라서 도말 혹은 배양 혹은 PCR, 엑스퍼트 양성, 음성으로 이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동반 질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요. 통계 분석은 이제 다별량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통계 자료원은 총 30만 명 중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제외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또 2018년도 등록 환자도 제외했을 때 총 분석 대상자는 이제 16만 명이었습니다. 치료 처방 분포를 보겠습니다. 4제 표준 처방, 4제만 처방한 1군인 경우에는 전체 16만 명 중에서 이제 83%니까 미국이나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3제 처방이 이제 3%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전체적인 환자의 연령군 분포를 보시면은 50대, 60대, 70대가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많은 분포는 이제 80대 이상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이제 남성이 55%, 여성이 이제 45%입니다. 실제 신고 자료에는 남성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변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폐결핵이 이제 80%, 폐외결핵이 16%, 폐결핵, 폐외결핵 같이 동반된 경우가 6%로 신고 자료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결핵 신환제 총 치료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은 총 치료 기간이 203일에서 2013년도에는 209일, 또 다시 점차 감소해서 2017년도에는 203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폐결핵 신환자 중에서 6개월 치료를 한 경우는
47%였고요. 이제 9개월 치료는 이제 17%, 10개월 이상 치료는 이제 10.3%를 뭐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회 결핵인 경우에는 총 치료 평균 기간이 연도별로 이제 231일에서 2013년도에 234일, 그 후 점차 감소해서 2017년도에는 212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폐와 폐회 결핵신 환자 총 치료 기간입니다. 보시면은 그 중간 정도인 214일, 219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거하고 달리 좀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신고 자료하고 청구 자료를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 자료에는 폐결핵으로 신고했지만은 청구 자료에는 폐회결핵, 사실은 이제 폐결핵인 경우죠. 그 A15.7에서 9 혹은 A16.7에서 9인 경우에는 신고 분류상으로는 폐회결핵으로 들어갑니다. 호흡기 질환이 호흡기 결핵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폐결핵인데 폐결핵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균 치료 기간도 좀 더 폐결핵 가깝게 이제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회결핵 이제 병변 위치별 치료 기간을 보시면은 이제 신경계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0에서 12개월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33%, 1년 이상, 그러니까 13개월 이상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30.7%입니다. 지침서상으로는 9에서 12개월이니까 한 30%는 지침 권고보다 더 연장 치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관절 결핵인 경우에는 지침서상으로는 6 내지 9개월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0에서 12개월이 31%, 1년 이상이 또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골관절 결핵인 경우에는 지침서보다 이제 상당히 연장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이제 기타 폐회 결핵인 경우에는 각각 12%, 이제 뭐 3%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림프절 결핵인 경우에는 지침서상으로는 6개월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좀 더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10에서 12개월이 이제 24%, 1년 이상까지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12%를 뭐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장결핵은 이제 15%, 이제 4% 나타나고 있고 신장결핵은 24%, 뭐 7%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연도별로는 뭐 약간의 큰 차이는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결핵 환자의 이제 10개월 이상 치료 관련 요인 분석입니다. 뭐 다별령 분석에서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고요. 이제 성별로는 남성이 좀 더 연장 치료 하는 것을 뭐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에 따라서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좀 더 표준 치료에 이제 더 준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는 이제 광역시보다 도 단위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좀 더 치료 기간, 그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좀 아직까지 좀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PPM, 공공민간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좀 더 표준 처방을 뭐 따르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증도 이제 도말, 배양, PCR, 엑스퍼트 양성, 음성에 따라서는 이제 양성인 경우에 좀 더 연장 치료하는 것을 이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균 양성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 공선성 분석에서 보면은 서로 각각이 또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반 질환에 따라서는 이제 말기 신질환이 있는 경우 또 종양이 있는 경우에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이 억제되어 있으니까 연장 치료하는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분석에서는 오히려 더 짧은 것으로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폐회결핵 병변별 이제 10개월 이상 치료 다별량 분석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70대 연령일 경우, 80대 이상인 경우에 좀 더 연장 치료 빈도가 적었었고요. 뭐 PPM 참여 의료기관이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에서는 PPM 참여 의료기관이 좀 더 연장 치료가 적었는데 폐회결핵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뭐 되어 있습니다.
또 균 양성에 따라서 이제 양성인 경우에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골관절 결핵인 경우는 이제 13개월 이상 치료 관련 다별량 분석했을 때 유효한 변수로는 이제 PPM 참여 의료기관이 연장 치료가 많았었고,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또 결핵성 뇌수막염인 경우에 이제 16개월 이상 치료 관련 다별량 분석에서는 특별히 유효하게 나타난 변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총 분석 대상자 16만 명 중에서 남성이 55%였고 폐결핵 환자가 이제 81%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제 표준 처방으로만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83%로서 미국, 일본과 이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었고요. 총 치료기간 평균은 203일이었습니다. 6개월 치료자가 49%, 9개월 치료자가 이제 17%, 10개월 이상이 이제 10%였습니다. 폐회결핵은 평균이 이제 231일에서 점차 감소했었고요. 폐회결핵 중에서는 이제 신경계 골관절 결핵이 이제 폐결핵보다 연장 치료 경향이 더 높았습니다. 폐결핵 신환자에서 10개월 이상 치료 관련 요인은 남성 장애가 없는 경우, 또 PPM 비참여 의료기관, 균양성자에서 연장 치료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좀 설명은 어렵습니다만은 동반 질환 중에는 말기 신질환, 종양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연장 치료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네, 기타의 경우도 많았었는데 기타에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장 치료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약제 감수성 결핵 환자에서 치료는 이제 표준 치료로 처방돼야 되는데 과연 리얼 월드에서 이런 표준 치료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시작했으면은 또 얼마만큼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가 되느냐, 그런 내용과 현재 또 결과가 또 그렇게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을 리얼 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후향적 연구다 보니까 이 약제 감수성 환자의 인디케이션에 들어가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작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토론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연자이십니다.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부정적 치료 결과 영향 요인 분석에 대해서 부산의대 전두수 교수님께서 발표 있으시겠습니다. 전두수 교수님은 양산 부산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기내과 전임으로 계시고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 보건연구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이거 전두수 교수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동영상으로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두수입니다. 학회에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세부 연구로 진행 중인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부정적 치료 결과 영향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연구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중간 결과 분석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리판핀 내성 다제내성 결핵은 일반 결핵과는 다른 임상적, 공중보건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약 50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결핵의 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제내성 결핵은 진단과 치료가 일반 결핵에 비해 훨씬 어려워서 추정되는 50만 명 중 진단과 치료에 이르는 경우는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기간은 3배 이상 길지만 치료 성공률은 57%에 머물고 있고 사망률은 2.5배 더 높아서 3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진단된
글로벌한 MDR-TB 환자 코호트의 치료 성적을 보여줍니다. 치료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길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은 57%에 머물고 있고 7%의 환자는 치료에 실패하고 15%의 환자는 치료 중 사망하며 16% 환자는 치료를 도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MDR-TB 환자의 규모는 매년 신고되는 환자 수를 통해 추정됩니다. 물론 신고 환자 수는 발생률 혹은 유병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1212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환자가 보고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202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400여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400여 명이라는 환자 수는 아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가장 최근의 전국 단위의 MDR-TB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액 신고 자료를 분석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단된 MDR-TB 환자 4천여 명의 치료 성적을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아웃컴 추이를 살펴보면 성공, 실패, 평가 미정, 전체 사망은 의미 있는 추이 변화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사망 중에서 비결핵 사망 비율이 차츰 증가하고 있고 중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최근 국내 MDR-TB 치료 성공률은 65.7%입니다. 부정적 치료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실패는 0.6%, 치료 중 사망은 8.7%였고 중단은 11.4%, 전운동의 이유로 아웃컴이 결정되지 않는 평가 미정은 13.6%였습니다. 중단과 평가 미정을 합친 25%의 환자들은 국가결핵관리 체계 내에서 벗어나서 사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전염원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MDR-TB 환자의 치료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환자군을 잘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 환자군의 실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임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중단과 미정군은 2014년 이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군들은 어떤 환자에서 발생하고, 즉 고위험군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시점에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추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다시 치료하거나 사망하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대상군의 규모와 공정보건학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인터벤션의 타겟 그룹과 타이밍을 설정해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상적 문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리판핀 내성, 다전내성 혈액 환자에서 부정적 치료 결과인 치료 중단, 평가 미정군의 특성과 위험 인자, 그리고 재동용률, 사망률을 포함한 추적 예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혈액 신고 자료에 리판핀 내성, 다전내성 혈액으로 등록된 환자들로 신고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사망 통계 자료가 결합된 코호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후양적 환자 대조군 추적 관찰 연구입니다. 치료 중단, 평가 미정군을 환자군으로 하고 치료 성공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서로 비교해서 이런 부정적 치료 결과의 위험 인자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의 개략적인 모식도입니다. 개별 환자별로 치료 시작일로부터 아웃컴이 결정된 날까지 연속된 치료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간주해서 첫 에피소드의 치료 성적을 조사하였습니다.
치료 성적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국내 지침에 의거해서 신고한 아웃컴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사망은 사망 원인에 따라서 결핵, 비결핵 사망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국내 지침에서 중단은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평가 미정은 전원을 포함해서 성공, 실패, 중단,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첫 에피소드의 치료 결과를 파악한 이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등록과 사망 여부를 팔롭 종결일까지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주요 관찰 항목은 먼저 리판핀 내성, 다진성 결핵의 연도별 치료 성적과 추이, 치료 중단, 평가 미정군의 빈도 및 추이, 그리고 발생 시점, 재등록률과 사망률을 조사하고, 치료 성공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관련 요인이 부정적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결핵의 치료력, 도말 양성 여부, 약제 내성, 치료 약제, 기저질환과 연관된 질병 관련 요인, 그리고 치료기간의 종류와 PPM 여부, 연령, 국적, 거주지 등의 인구학적인 요인,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적 소득 수준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결과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두 연구에 비해서 연구 진행이 다소 늦어서 아직 보여드릴 수 있는 결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먼저 대상 환자군의 기저 특성입니다. 코호트에 포함된 리판핀 내성, 다진성 결핵 환자는 모두 8,057명이었습니다. 연령대 분포는 노인 결핵 발생 비율이 보다 높은 일반 결핵에 비해서 20에서 60대에 걸쳐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연령층의 빈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가 10% 포함되었고 6개 구간으로 나눈 소득 수준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치료 성적과 연관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결핵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환자 비율이 56.4%로 높았고 도말 양성 환자는 43.8%였습니다. 내성 패턴은 리판핀 내성 결핵이 11.8%, 퀴놀론 감수성 MDR-TB가 74.2%, 퀴놀론 내성 MDR-TB는 14.1%였습니다. 동반 질환으로는 HIV 감염자가 17명 포함되었고 당뇨병의 동반 비율은 17.8%였습니다. 신고 의료기관은 민간 병의원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PPM 의료기관이 7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8,057명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치료 성적입니다. 이를 완치와 완료를 치료 성공군으로, 존원, 결측, 판정 불가를 평가 미정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치료 성적은 5개 구준으로 재분류하였고 그 결과 치료 성공은 72.1%, 실패 1.9%, 중단 9.6%, 평가 미정 6.1%, 사망은 10.3%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적을 통해 확인된 재등록률과 추가 사망률입니다. 치료 성공군에선 추적 관찰 기간 중 재등록, 즉 재발률은 4.1%였고 추가 사망률은 6.4%였습니다. 치료 실패군에선 7.2% 환자가 재치료를 시작하였고 20.9%에서 추가 사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치료 성공군의 6.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치료 중단군에선 21.1%에서 재치료가 시작되었고 추가 사망률은 성공군에 비해서 약 2.5배 높았습니다. 평가 미정군은 18.3%에서 재치료가 시작되었고 추가 사망률은 11.2%로 성공군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부정적 치료 결과인 실패, 중단, 평가 미정군의 65에서 70%는 추적기간 내에 국가결핵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잠재적인 전염원으로 남아있는 셈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추후 치료 성공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모든 부정적 치료 결과군 그리고 중단군과 평가 미정군의 비교를 통해 위험 요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연구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 대상군을 확정하고 치료 결과 변수, 재등록률과 추가 사망률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사망과 재등록의 시간 변수를 결합하고 재치료의 치료 성적을 조사하고 부정적 치료 결과의 위험 요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코호트의 임상적 의의를 정리해보면 선행 연구들에 비해 가장 큰 전국적 규모의 MDR-TB 코호트이며 특히 비판빈 내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약제 내성 코호트 분석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또한 재발률, 재치료율, 치료 후 사망률을 포함한 팔로업 데이터가 포함되었고 결핵관리의 당면한 문제인 치료 중단, 평가 미정군의 위험 요인이 분석된다는 점, 특히 건보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으로 사회경제적 지표, 동반 질환의 영향평가가 더해져 이들 환자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두수 교수님께서는 통합 자료를 이용해서 리얼월드에서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역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사와 임상사를 요약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실 원장님과 교수님 네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한 분당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짧게 들여서 죄송한 마음 전달하고요. 첫 번째는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원장님이신 김천태 원장님부터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태 원장님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원장님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영남대학교에서 예방의학 박사를 이수하였습니다. 88년도에 국립공주결핵병원 결핵 담당의로서 인연을 맺으셨고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결핵 담당 서기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립마산병원 병원장, 국립목포병원 병원장 그리고 19년부터는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원장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결핵 통합 자료원 연구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모아진 DB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연구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TV넷의 결핵 신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일단 결핵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환자 발생 상황을 알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되는 자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자료 같은 경우는 청구비, 그러니까 진료비를 갖다가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이 되는 DB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환자와 관련된 과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되는 DB를 좀 더 연구자들의 목적에 맞춰서 좀 더 광범위하게 자료가 좀 수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당뇨병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체중이 증가하는 병인지 체중이 빠지는 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고 이제 당뇨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다던가 식이 섭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 치료도 열심히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서도 보듯이 당뇨 환자들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당뇨가 잘 컨트롤되는 분들에 비해서 그 상태가 진단 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흔히 결핵이 재발했다고 릴랩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반복적인 환경 노출로 인해서 리인펙션은 아닌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자체가 그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환자의 비수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이 언급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결핵 환자 치료를 할 때 표준 처방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6개월 처방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처방을 시작을 하지만 저희들이 임상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표준 처방 자체에 그 함정이 있는 건 아닌가. 저희들이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치료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하고 환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없습니다. 뭐 엑스레이 상에서 그 공동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균이 음전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1개월 이내에 음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2개월이나 3개월째 이제 음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6개월 처방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넌센스는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표자에 대한 제시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TV넷에 신고되는 자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자료하고 진단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결핵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진단 코드가 아닌 그냥 유사결핵으로 해가지고 처방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뭐 그런 진단 코드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재내성 결핵과 관련해 가지고 그 치료 처방 자체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사제를 처방해서 6개월 이상 뭐 주사제를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2000년 이후에는 환자의 이제 치료 수능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약 위주의 치료제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사되는 자료 자체가 그 18년도까지 자료를 갖다가 수집한 것으로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2000년도 이후의 성적과도 좀 비교를 해보면 환자의 수능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치료 효과에 그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 자료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결핵 환자 발생이 한 50%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 연령군의 분포를 보면 첫째는 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변화성 결핵 환자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노인들에서 사망이 많다는 것과도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노인들에서는 결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연구를 통해서 국가결핵관리 사업에서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떠한 그 정책을 반영하는 게 좋을지,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추가로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책임을 맡고 계신 원장님으로서 이 리얼월드 데이터 통합 자료를 통해서 얻어지면 좋겠다는 클리니컬 퀘스천들을 쭉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점점 압박되는데요. 큰일 났어요. 네, 그래서 다음 토론자부터는 4분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저희 토론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목정아 교수님입니다. 목정아 교수님은 부산대 졸업을 하셨고 호흡기내과 트레이닝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목정아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결핵 환자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고 그에 비해서 이제 연구 역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예후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개별 기관 단위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단편적인 자료로 분석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침을 만들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실제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비던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항상 문제였고 그래서 보셨던 이제 통합자료원 연구를 통해서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여러 가지 세부 연구 주제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만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임상의로서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결핵을 치료를 끝을 내고 이제 그것으로 보통 1, 2년 내에 종결이 되지만 사실 이제 결핵이라는 병 자체는 끝이 아닌 병이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고통을 받고 추가적인 병발을 하게 되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쭉 이제 약 10여 년간의 이제 그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는 통합 자료원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결핵 환자들이 치료 이후에 과연 결핵이 어떻게 재발되고 또 이제 어떻게 사망을 하고 다른 질환에 어떻게 유병을 되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이 결핵 환자 치료 후에 어떠한 우리가 측면에서 어떠한 위험 인구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든 연구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물론 제가 그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제 그 통합자료원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저희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제한이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법적인 위해가 가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조금 간략화할 수 있다면 저희 연구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리얼 데이터의 결과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희선 박사님이신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계십니다. 소개해드리시면 가톨릭대학교 보건학 박사를 역임하셨고 이수하셨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평가, 의료기술 평가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좌장 선생님, 교수님 걱정 안 시켜드리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너무 지금 오늘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경의와 함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최홍조 교수님 이끌어 주시느라고 2년간 진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결과 덕에 제가 오늘 이걸 예방의학회 세션에서 결핵 주제를 굉장히 다분히 임상적인 임상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연구를 예방의학회 세션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사실은 임상 주제와 임상 분야와 예방의학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끈끈하게 붙어서 제도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임상 연구가 또 정책으로 가지 않고 또 정책의 연구가 또 임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 기반의 정책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을 조금 더 강화하게 하고 그리고 연구자가 다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데이터 드리븐 한 팔리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네카가 같이 저희 연구원이 같이 인벌브로 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 세션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더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도를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지만 내 데이터만 가지고 또는 아니면 한 일개 기관의 데이터만 가지고 부족했던 근거가 조금 더 다른 이면으로 여러 자료를 붙여서 생성해내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에비던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에 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방의학회에 꼭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질병청에서 굉장히 끊임없는 사실은 물밑에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셨지만 결국은 정책에 입안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자료의 분석이 꼭 반드시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논의의 장이나 아니면 어떤 세팅이나 플랫폼들이 앞으로 저희 연구가 굉장히 미진하고 되게 작은 연구, 그게 굉장히 펀드도 굉장히 작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주제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많이 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희선 박사님은 우리나라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창출을 통해서 이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김창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훈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님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창훈입니다. 저도 이제 이 관련한 다른 시도들을 몇 번 했는데 저는 실패했는데 결핵은 성공해서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링키지가 지금까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주요한 이제 돌파구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이전에 이제 연구 경험이나 그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조금 고려된다면 실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치료 결과를 신고 DB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처리를 하셨는데요. 실제 치료 결과를 신고 자료가 아닌 치료 결과를 치료 DB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 DB 그거가 통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인이 에피소드 단위로 나온 거를 이 퍼슨 단위로 오인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성공은 과다 추정되고요. 치료 실패하고 사망은 과소 추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정확한 부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질병청이랑 협의해서 좀 정리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손현준 교수도 경험이 있고요. 그런 통합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건강보험 DB는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치료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청구한 게 실제 사례, 실제 질병 엔티티와 맞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든 뭐든 아까 결핵 DB와 관련해서 붙였을 때도 뭔가 좀 많다 또는
코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알고리즘으로 질환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DB를 잘 정리해서 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치료 실패, 성공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패하고 사망을 이렇게 분석하시다 보면 이게 컴퓨팅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월드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경제적 모델, 경제적 그 결정 요인들이 결핵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 그 중재는 우리 수능도를 높이는 PPM이라는 방식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치료 DB에서 나오는 그 단순 변수 처리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병의 리스크를 좌우하는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실제 발병 수준이나 그리고 치료기관들이 실제 이분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출에 대한 측면과 중재에 대한 측면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실제 리얼월드에서 쓸 수 있는 분석 방법들, 다수준 분석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좋겠고 개별뿐만 아니라 듀얼로 노출되는 측면은 크로스 클래시파이드 모델도 앞으로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PPM 기간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항상 DID나 이런 좀 제한적인 부분들을 썼다면 최근에 인과성 추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각광받고 있는 도구 변수 방법도 각 지역에서 예를 들면 PPM 의료기관이 등록이 될 때 그거를 도구 변수 처리를 한다면 그 효과, 그 PPM 접근 방법의 성과들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가 이 정도 사회적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 발병 규모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과가 아마 주요한 결핵과 관련한 에비던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결정 요인 그리고 의료 이용과 관련된 아데이, 앤더슨 모형이나 이런 것들 통합한 모형들이 실제 좀 잘 정리된다면 실제 중재와 가능한 어느 지점이 가장 중재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점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도 부탁도 당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잘 정리돼서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원 교수님은 이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2차 자료를 연계할 때 생기는 이슈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발표자분들께서 이 토론을 듣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홍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매우 심각하게 공감을 하고요. 같이 좀 연구자로 결합해서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좀 한편으로 듭니다. 동시에 그 저희가 사실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중간 결과 정도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축된 DB를 활용해서 뭔가 결과들을 막 뽑아내고 있는 딱 그 시점이라서 시간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런 형태의 결과들이 좀 지속적으로 더 많이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데이터 클리닝하는 거를 우리 최홍조 교수님 맡고 계신데 2차 자료가 얼마나 이게 연결하고 클리닝하는 게 어려운지 사실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강영애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제안 주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이 자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좀 되새기게 됐고 이게 좀 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이 자료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까지 어떤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좀 길게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우리 호흡기내과 교수님들께서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김희진 원장님 또
토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여러 선생님이 우려하신 부분들 저도 공감하고요. 최소 뭐 공단 자료 정확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보고, 그래도 이제 신고 자료는 좀 노력을 하면은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확한 자료가 들어와야 산출되는 결과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니까요. 아마 우리들은 좀 더 신고 자료를 정확도를 높이도록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주기적으로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소중한 리얼월드 데이터가 우리나라 IT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통합 자료원이 구축돼 가는 과정을 오늘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창출돼서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위반돼서 결국 결핵 프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통합자료원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청중 들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